할아버지! 아드님! 가짜예요! 태산그룹 창립 60주년 기념 연회장.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만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1살 소녀 은별이가 경악하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 내민 것은 누렇게 바랜 쪽지 한 장이었죠.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 쪽지에는 26년 전 사라진 진짜 아들의 결정적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 한 장이 태산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과연 이 작은 소녀가 가져온 쪽지 한 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장은 26년 만에 진짜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26년 전 봉인된 진실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이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늘 가득하길 바라겠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월의 서울 하늘은 아직 겨울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컨벤션홀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그 비를 내려다보는 남자, 태산그룹의 회장 강태산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안 수조원의 운명이 걸린 합작 투자 계약의 마지막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상에 오른 강학수 부회장이 여유로운 몸짓으로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입을 뗍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노련한 미소를 지으며 좌중을 훑어보았습니다. 60년 전 작은 식품사로 시작한 우리 태산이 이제는 바이오와 유통을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계약은 양사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그 정점이 될 것입니다. 장내에 웅장한 박수가 터져나오자 강태산 회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묵직한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 위에 거침없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 회장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의자에 몸을 묻습니다. 마침 오늘은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의 기일입니다. 그때 후계자 수업 중인 아들 민수가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계약 성공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 기념 연회 최종 브리핑 자료인데 잠시 보시겠습니까? 강태산이 의자를 돌려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썼다. 오늘 저녁 행사에서 내가 이 가문의 공식 후계자임을 알릴 거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아버지. 부족하지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 어서 나가서 손님 맞을 준비나 해라. 민수가 나간 뒤 그는 책상 한편에 놓인 아내의 빛바랜 사진을 조심스레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 숱한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던 단 한 사람입니다. 강태산이 사진 속 아내의 눈을 보며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민수를 세우려고 해.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이 못난 손을 꼭 잡아주었을 텐데.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구려. 그는 문득 아내와 함께 걷던 옛 시장 골목의 흙내음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강태산이 외투를 걸치며 돌아섰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서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10년 가까이 강태산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강태산이 짧게 말했습니다. 차 빼도록 해. 박 실장이 미간을 살짝 좁혔어요. 저녁 행사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으셨는데요. 알아. 두 사람은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외투 어깨를 적셨죠. 차가 멈춘 곳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시장 골목 초입이었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오래된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박 실장이 우산을 펼쳐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강태산이 젊었을 때 이 골목을 자주 걸었죠. 반대하는 부모를 등지고 손을 맞잡은 아내와 함께 이 골목 어기 분식집을 전전하며 웃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녀가 떠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강태산의 발이 멈춘 곳은 작은 순두부 가게 앞이었어요. 지훈네 순두부라는 손글씨 간판이 빗속에서 낡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문을 열자 구수한 콩내음과 함께 가마솥의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옵니다. 가게 안에서는 한 청년이 땀을 흘리며 묵묵히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갈하고 온기 넘치는 가게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년 서지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비 오는 날엔 저희 집 뜨끈한 순두부가 최고입니다. 한 그릇 올릴까요? 그래, 따뜻한 찌개 한 그릇 주게나. 잠시 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순두부가 탁자 위에 올랐습니다. 서지훈은 정갈하게 담긴 반찬을 놓아주며 싹싹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국물 드시기 전에 수저로 살살 저어보세요. 그래야 고소한 맛이 골고루 퍼지거든요. 그는 청년의 말대로 수저를 들어 국물을 몇 번 휘휘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강태산은 국물 한 모금을 천천히 음미하더니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런가. 나도 국물을 먹기 전엔 꼭 수저로 한번 젓는 버릇이 있지. 지훈이 맷돌 옆에서 콩을 정리하며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봅니다. 저도 모르게 꼭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국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이거든요. 말하는 게 참 듬직하구나. 여기서 얼마나 일했느냐? 부모님 도와드린 지는 꽤 됐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배우는 중이에요. 맷돌 돌리는 게 힘들어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면 힘이 납니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로군. 부모님이 아들을 참 잘 키우셨어. 그는 이 낯선 청년에게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던 강태산의 눈길이 가게 한쪽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린 상자 안에 베네옷 하나와 빛바랜 사진 몇 장, 작은 딸랑이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지훈의 어머니가 상자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얻은 아이라 뭐든 다 모아뒀죠. 가게 이름도 지훈이 태어나던 날 바꿨답니다. 강태산이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베네옷 한 귀퉁이가 눈에 들어왔죠. 작고 여린 옷이었어요. 낯선 가게, 처음 보는 청년이었죠. 강태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한 발 다가서며 낮게 말했죠. 회장님, 슬슬 이동하셔야 합니다. 강태산이 외투 단추를 잠그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청년 지훈이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골목 바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강태산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태산그룹 창립 60주년 기념 연회 행사장은 화려한 열기로 타올랐습니다. 수많은 귀빈 앞에서 강태산은 아들 민수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태산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제 아들 민수를 태산의 공식 후계자로 선포.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 정적을 깨는 앳된 외침이 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회장님 옆에 있는 아드님은 가짜란 말이에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쪽지를 한 손에 든 어린 소녀 하나가 경비원들을 뚫고 홀 중앙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 민수에게로 쏠렸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당황함보다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무대 위 강 회장은 자신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려다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하는 작은 소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옷은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운동화 끝에서는 진흙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을 붙든 건 아이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라 수천 명의 시선 앞에서도 굴절되지 않는 그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강학수 부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곁에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런 정신 나간 아이의 헛소리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보안팀, 뭐하고 있어? 당장 내보내지 않고. 강학수의 고함에 경비원들이 아이를 거칠게 끌어내려 하자 강 회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멈춰라. 함부로 손대지 마. 형님, 오늘 같은 날 저런 아이가 난입하게 두면 태산의 체면이. 학수야, 내 눈에는 저 아이가 미친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진실을 뱉으러 온 것처럼 보이는구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람 상대하며 산 내가 고작 11살짜리 눈빛 하나 못 읽겠느냐. 강 회장은 무대 아래 박 실장을 향해 고개를 짧게 까닥였습니다. 박 실장, 이 아이를 별실로 조용히 데려가 있어라. 나는 내빈들께 인사만 드리고 곧 가마. 연회는 예정대로 진행해. 잠시 후 방음이 철저한 별실 안. 강 회장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작은 몸을 떨고 있는 소녀를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박 실장은 그 곁에서 조용히 따뜻한 우유 한 컵을 소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은별이. 이은별이에요. 그래, 은별아. 내가 아까 밖에서 했던 그 무서운 말, 그건 대체 누구에게 들은 것이냐? 가방으로 향하던 은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치 이걸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걸 알고 있는 아이처럼 말이죠.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장님께 꼭 전해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이종수예요. 옛날에 병원에서 일하셨대요.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종수, 26년 전 아내가 아이를 낳았던 병원의 사무장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고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탁자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한 강 회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26년 전 아내가 뱃속의 아이를 기다리며 한 땀 한 땀 손수술을 놓았던 3마리의 새 문양의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를 집어든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내 할아버지 손에. 박 실장이 곁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은 무엇도 확실치 않습니다. 사무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급히 판단하실 일은. 박 실장, 자네는 이 주머니가 보이지 않나? 이건 내 아내의 유품이야. 아내가 죽던 날 아이와 함께 내 곁에 있어야 했던 물건이란 말이야. 강 회장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거칠게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강태산의 핏줄이 바뀌었다는 글귀와 함께 병원 뒷문 붉은 차라는 섬뜩한 단어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쪽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별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확신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거대한 의구심과 공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 너머 연회장에서 웃고 있을 동생 학수와 아들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사무장이 목숨을 걸고 남긴 고백이지. 하지만 26년을 믿어온 내 가족을 쪽지 한 장으로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강 회장은 은별이 가져온 유품들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박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 아주 조용히 조사해라. 26년 전 그날 산부인과 기록과 병원 뒷문에서 있었던 일들. 내 동생 학수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박 실장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화려한 행진곡 소리가 이제는 기괴한 비명처럼 멀어져 갑니다. 26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태산 가문의 문이 지금 이 작은 쪽지 한 장으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기념 연회의 여흥이 채 가시기도 전 강태산 회장의 전용차는 빗줄기를 뚫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강 회장은 은별이 전해준 낡은 비단 주머니를 손안에서 놓지 못했지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초췌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번졌습니다. 곁에 앉은 박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연회장에서의 소동은 보안팀에서 철저히 입단속시켰습니다. 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면 곧 잠잠해질 겁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쪽지를 박 실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강태산의 핏줄이 바뀌었다는 글귀와 병원 뒷문 붉은 차라는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죠. 회장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낮고 서늘했습니다. 박 실장, 자네 눈엔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사무장의 직인이 찍힌 이 봉투와 내 아내가 수놓은 이 주머니가 정말 우연일 것 같나? 하지만 회장님, 26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단편적인 쪽지 하나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박 실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수십 년 풍파를 견뎌온 노련한 거목의 섯을 펄은 의지가 서려 있었죠. 위험은 내가 감수한다. 자네는 조사해주게. 민수를 위해서라도 이 불길한 의혹의 뿌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네. 그날 병원 뒷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말이야. 박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 실장은 곧장 은별을 태운 차로 바꾸어 올라탔습니다. 11살 소녀 은별은 차 뒷좌석에서 할아버지의 기록이 담긴 수첩을 품에 꼭 안고 있었죠. 박 실장이 룸미러로 아이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은별아, 쪽지에 적힌 붉은 차 말이야. 할아버지가 그 차에 대해 다른 말씀은 없으셨니? 은별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날 병원 뒷문으로 들어온 붉은 차에 사람들이 비가 엄청나게 오던 밤이었대요. 박 실장은 아이의 직관에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26년 전 사라진 유품이 눈앞에 나타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끌려 핸들을 꺾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 폐쇄된 지 오래된 낡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병원 로비에는 캐캐 묵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죠. 박 실장은 손전등을 비추며 지하 기록 보관실의 육중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한참 동안 뒤적이던 박 실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시 병원 뒷문의 출입 통행 기록 중 하필이면 26년 전 그날의 기록만이 칼로 도려낸 듯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훼손된 종이 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흔적을 지웠군.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저 멀리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실장은 반사적으로 전등을 끄고 은별의 입을 막으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죠.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지하 기록 보관실 앞을 서성이다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학수 부회장의 저택 서재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최고급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 은별이라고 했나? 어떻게 그런 물건을 들고 나타났는지 알아봐.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 안개 자욱한 정원을 향해 있었지만 와인잔을 쥔 손끝에는 미세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폐병원 지하에선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훑었지만 박 실장은 좀처럼 원하는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초조하게 서류 박스를 뒤적일 때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은별이 나직하게 입을 뗐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서랍이 아니라 가장 두꺼운 책 뒤에 숨기는 법이라고요. 은별은 구석진 선반에 꽂힌 낡은 의학 대백 과사전을 가리켰습니다. 박 실장이 반신반의하며 그 무거운 책을 드러내자 그 뒤쪽 벽 틈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수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4명의 아기 이름과 각각의 베네저고리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4명이라고? 박 실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짜 아들을 찾는 여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겠구나.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찾아내야 해. 병원을 빠져나와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안개보다 무거웠습니다. 박 실장은 룸미러로 뒤를 살폈습니다. 라이트를 끈 채 일정한 거리에서 따라붙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추격자였습니다. 박 실장은 핸들을 꽉 쥐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은별아, 꽉 잡거라. 좁은 골목과 가파른 언덕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빗길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상대는 교묘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압박해왔지만 박 실장의 노련한 운전 솜씨 끝에 어느 순간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겨우 숨을 돌린 박 실장이 옆자리에 몸을 웅크린 은별이를 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별아, 혹시 무섭니까? 이 일은 어른들이 할 테니 넌 이제 쉬어도 된단다. 사실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회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꼭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눈망울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26년 전 병원 사무장이었던 할아버지가 느꼈을 지독한 죄책감이 어린 손녀의 목소리를 통해 박 실장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화로 먼저 박 실장의 중간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쪽지에 적힌 바뀌었다는 말이 누군가 태산을 흔들기 위해 파놓은 함정일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진실일지. 강 회장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민수의 얼굴을 보며 고뇌에 빠졌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누구냐? 내가 26년 동안 안고 키운 아이가 설마 내 핏줄이 아니란 말이냐? 정적이 감도는 서재에 회장의 깊은 한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박 실장에게서 다급하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붉은 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폐기물 처리장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제보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며칠 뒤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일지 함정일지 모르겠지만 이 길 끝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별은 옆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작게 응조렸죠.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비가 오면 땅 위로 드러난다고요. 26년간 경고했던 태산 가문의 성벽이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던 그날 밤 폐병원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박 실장은 조수석에서 까무러치듯 잠든 어린 은별이를 보며 마음이 참 무거웠지요. 아이는 꿈속에서도 할아버지를 부르는지 작은 손으로 가슴팍에 쪽지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학수의 눈을 피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강 회장님과 함께 들렀던 시장 골목의 그 순두부집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망울을 가진 지훈이라는 청년이라면 이 가련한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만 같았지요. 이른 새벽 안개를 뚫고 도착한 가게 마당에서는 지훈이가 벌써 맷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 실장과 젖은 아이를 본 지훈이는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 꼴이 이게 뭐예요?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어서 좀 나와보세요. 지훈이의 외침에 방 안에서 잠을 자던 부모님까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는 젖은 옷을 입고 파랗게 질린 은별이를 보자마자 제 새끼라도 되는 양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 어린 것이 이 추위에 얼마나 떨었을꼬. 여보, 얼른 아랫목에 불 좀 더 넣으세요. 지훈아, 너는 어서 가마솥에 불 지피고 따뜻한 물 좀 데워라.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만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건넸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는 박 실장의 손을 꽉 잡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 하나 있으니까 몇 달이고 편히 있게 하세요. 우리 지훈이 녀석도 외아들이라 늘 동생 하나 있으면 했거든요. 은별아, 참 이름도 예쁘네. 이제 여긴 내 집이란다. 무서운 생각은 다 잊어버리렴.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 한 사발이 은별이 앞에 놓였습니다. 지훈이는 직접 숟가락을 쥐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지요. 자,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이제 이 오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여기 순두부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거든. 이거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할아버지를 잃고 세상 천지에 혼자 남겨졌던 은별이는 처음 보는 이들의 진심 어린 친절에 참았던 눈물을 순두부 국물 속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 따뜻한 풍경을 뒤로한 채 박 실장은 다시 도심의 차갑고 화려한 빌딩 숲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뒤 시장 골목 지훈이네 가게 마당에는 모처럼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은별이는 지훈이 오빠에게 맷돌 돌리는 법을 배우며 잠시 웃음을 되찾고 있었지요. 은별아, 자 이렇게 돌려봐.
어이차, 어이차. 오빠 박자에 맞춰서 돌려야 맛있는 두부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잘한다. 오빠의 장난스러운 몸짓에 은별이의 입가에도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게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갑자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훈이와 부모님을 밀치고 다짜고짜 은별이를 에워쌌습니다. 이 꼬맹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이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내놓으라고. 은별이는 본능적으로 가슴팍의 쪽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 유품이란 말이에요. 돌려주세요. 괴한 중 하나가 은별이의 작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고 지훈이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지훈이는 평소의 유순한 모습은 간데없이 괴한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지요. 괴한은 지훈이를 바닥으로 세게 밀쳐냈고 은별이가 쥐고 있던 쪽지를 빼앗아 비정한 표정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앞 오물이 흐르는 하수구 속으로 그 종이 쪼가리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 할아버지. 은별이의 처절한 비명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러운 물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희망을 보며 아이는 하수구 구멍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괴한들이 유유히 사라진 뒤 지훈이는 무릎이 깨진 줄도 모르고 기어가 울고 있는 은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은별아. 이 오빠가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쪽지가 찢겨나갈 때 바람에 날려 하수구 문턱 돌부리에 걸린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지훈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무심코 그 조각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지요. 애가 목숨처럼 아끼던 건데 이거라도 나중에 전해주자. 지훈이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가게 안 카운터 구석 낡은 장부 사이에 그 종이를 소중하게 끼워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연회장에서 자신을 가짜라고 외쳤던 그 소녀가 시장 골목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지훈이네 가게 근처를 찾아왔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들려오는 은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호기심에 휩싸여 한참을 서성였지요. 한편 강 회장은 별장 서재에서 아내의 손때가 묻은 낡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수놓아진 문양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굳게 닫혔던 입을 열어 낮고도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아침 일찍 차 준비하게. 다시 그 순두부집에 가봐야겠다. 박 실장이 의아한 듯 회장님을 바라보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과연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훈과 은별의 운명은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비가 그친 시장 골목엔 눅눅한 습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 실장을 대동하고 다시 그 순두부집을 찾았지요. 연회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가짜라고 외쳤던 그 어린 소녀, 은별이를 다시 만나 아이가 숨기고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집요한 의구심 때문이었지요. 가게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의 눈에 평소와 다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이 어수선했지요. 낯선 남자 둘이 팔짱을 낀 채 지훈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리 안 되면 가게 넘겨야 합니다. 사정 봐줄 만큼 봐줬어요. 고막을 찢는 소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갑게 깔리는 그 목소리가
지훈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리 안 되면 가게를 넘기라는 서늘한 압박 앞에 지훈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그 어떤 비굴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책임감만이 그 짧은 침묵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강 회장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박 실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보증 문제로 좀 크게 얽힌 모양입니다. 이 시점에 저런 압박이 들어오는 건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묘하군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의 지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내뱉은 짧은 한마디엔 비굴함 대신 가족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지요. 강 회장은 그 모습에서 평생을 고독하게 싸워온 자신의 젊은 날을 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회장의 몸이 눈에 띄게 휘청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박 실장조차 놓친 그 짧은 흔들림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무도 모르게 옆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힘을 주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하지만 빗자루를 정리하던 지훈이의 눈길은 달랐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회장의 창백해진 얼굴과 테이블을 꽉 쥔 하얀 손가락을 포착했습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부축하고 싶었지만 회장의 엄격한 기세에 눌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떠서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그 깊은 눈빛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녀석 보게 나를 보고 있었구나. 특히나 지훈이 숭늉을 내려놓으며 살짝 마주친 그 눈매. 그것은 강 회장이 평생을 그리워한 사별한 아내의 선한 눈매와 닮아 보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쳤지요. 강 회장은 잠시 시선을 떼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온 강 회장의 책상 위엔 박 실장이 정리한 베네쩌고리 명단에 4명의 이름들이 펼쳐졌습니다. 강 회장은 후보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은밀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학파 셰프의 미셀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나와 닮은 구석이 있는가를 확인하려 뚫어지게 살폈지만 셰프의 완벽한 태도 어디에서도 강 회장은 가슴이 뛰는 공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이질감만 더해졌지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젊은 이사 정재현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젊은 시절을 빼다 박은 듯 서늘한 야망을 풍기고 있었지요. 회장은 그의 눈매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낯이 있구나. 희한하게 하지만 가슴이 요동치지는 않아. 회장은 다시 시장 골목 지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지훈에게 슬며시 태산 요리대회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게 있더군. 우승 상금이 제법 커. 자네 가게 지킬 수 있을 걸세. 지훈은 팸플릿을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회장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런 큰 대회에 대단한 셰프들도 많이 나올 텐데 저는 그저 이 가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 사람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서빙을 하던 지훈의 어머니와 식사를 하던 단골 손님들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녀석이 이래봬도 시장통에선 순두부 천재로 통해요. 저번 달에는 이 녀석이 개발한 명란 치즈 순두부 먹으려고 저기 큰 길가까지 줄을 섰다니까요. 옆 테이블 손님도 숟가락을 놓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손맛도 좋지만 지훈이 얘가 외국식 재료를 우리 순두부랑 섞어서 만드는 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저번에 은별이 생일이라고 만들어준 그 크림 순두부찌개는 세상에 저 건너편 파스타집보다 훨씬 맛있었다니까요. 지훈아, 너 실력 아까워. 한번 나가봐. 어머니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강 회장에게 수줍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순두부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수천 번은 연습해요. 아버지는 그냥 끓여내라고 하지만 지훈이는 달라요. 매일 온도계까지 꽂아가며 정성을 들이거든요. 강 회장은 지훈의 떨리는 눈빛 뒤에 숨겨진 그 지독한 성실함과 천부적인 감각을 보았습니다. 입소문이 그냥 난 게 아니었구나. 지훈은 여전히 망설였지요. 가게 문을 나서던 강 회장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길로 박 실장은 며칠 전 연락받은 제보자를 은밀히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박 실장이 내민 낡은 천 조각을 받아들고는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베넷 저고리의 아주 일부분, 네모나게 잘려나간 조각이었습니다. 회장은 잘려나간 천 조각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밤을 새워 수놓던 그 저고리 아닌가. 자복에 여기 이 수놓인 획을 봐. 희미하게 남은 획을 따라가던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명을 별하라고 짓고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라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었는데 나머지 베넷 저고리 본체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박 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범인들이 아이를 낚아채던 그 긴박한 순간 당시 간호사가 아이의 신원을 증명할 이름 부분이라도 지키려고 급히 가위로 잘라냈던 흔적이라고 말입니다. 회장은 잘려나간 아들의 베넷 저고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간절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름이 수놓아 있는 조각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 조각과 완벽하게 맞춰질 그 저고리를 찾아야 해 강 회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그룹 주최 제1회 태산요리대회 현장. 상금 3억 원과 글로벌 제품화 정권을 두고 전국에서 그리고 가까운 외국에서도 모여든 네로라 하는 요리사 100인이 거대한 조리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지훈의 초라한 프로필이 뜨자 관객석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초보 요리사 청년이 미셀린 셰프들 사이에서 버틸 수 있겠어? 먼저 치러지는 예선전. 주제는 전통의 재해석이었습니다. 지훈은 시장식 재료를 활용해 투박하지만 깊은 맛의 일품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앉은 민수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수는 지훈의 요리를 포크 끝으로 살짝 건드리더니 먹어보기도 전에 코끝을 찌푸렸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군요. 하지만 그뿐입니다. 태산의 이름으로 제품화 수준이 아니네요. 민수는 노골적으로 최하점을 던졌습니다. 결국 지훈은 압도적인 맛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편파적인 판정 때문에 1등 종갓집 대가와 2등 유학파 셰프에게 밀려 간신히 턱걸이 3등으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환호했지만 지훈은 시상대 아래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민수의 비릿한 미소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밝은 결선의 날. 주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한 위로의 한 끼였습니다. 1등 후보였던 종갓집 대가는 금가루를 뿌린 화려한 신선로를, 2등 미슐랭 셰프는 송로버섯과 캐비어를 곁들인 화려한 프랑스 요리를 내놓으며 장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조리대 위에는 단출한 가마솥과 매일 새벽 시장에서 공수해온 해콩, 그리고 직접 짠 들기름병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단순히 국물만 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가마솥을 뜨겁게 달군 뒤 직접 짠 들기름에 곱게 간 콩비지와 대파를 볶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하면서도 알싸한 불향이 피어올랐고 강력한 전시장 환기시설을 타고 그 향기가 장내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냄새를 맡은 관객들은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기가 막히네. 라며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고 심사위원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지훈의 조리대 앞에 멈춰 섰지요. 강 회장은 VIP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끓여내고 있구나. 심사 시간이 되자 지훈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심사위원들 앞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물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콩탕을 중심으로 갓 지은 솥밥, 그리고 콩탕의 고소함을 돋워줄 매콤한 겉절이와 짭조름한 장아찌가 어우러진 완벽한 한국의 한상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그 상차림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심사위원들의 눈을 사로잡았지요. 심사 시간. 지훈의 요리가 민수의 앞에 놓였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요리를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혀끝에 닿는 순간 민수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기교로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을 울리는 압도적인 맛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점수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억지로 낮은 점수를 주어 지훈을 떨어뜨리려 했지요. 그리고 일부러 흠을 잡으려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또 이런 서민적인 요리입니까?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외국인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콩탕을 한 입 떠먹은 파란 눈의 세계적인 셰프는 눈을 번쩍 뜨며 감탄했습니다. 오, 이건 믿을 수 없는 맛입니다. 치즈처럼 고소하면서도 크림보다 부드러워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뒷맛이 이렇게 깊다니, 이건 뉴욕이나 파리 한복판에 내놓아도 전 세계인이 사랑할 가장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이 완벽한 조화를 보세요. 외국인 심사위원들은 국물뿐만 아니라 함께 곁들여진 반찬과의 조화에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쏟아부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억지로 낮은 점수를 던졌지만 세계가 원하는 한국의 맛이라는 대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광판의 숫자가 멈췄을 때 지훈은 민수의 방해를 뚫고 2등과 단 1점 차로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장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지훈은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조리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강 회장은 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1등을 차지한 청년과 태산의 주인이 마주 앉은 방 안에는 묘한 정적과 함께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두 사람 모두 긴장된 대회 일정 탓에 몹시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정갈하게 차려진 소반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찬물에 우린 따뜻한 우전차와 함께 강 회장이 평소 유독 아끼는 대추 징조와 개성 주악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청을 입혀 반짝이는 주악은 금빛으로 빛났고 씨를 빼고 돌돌 말아 썰어낸 대추 징조는 짙은 붉은색을 띠며 고소한 잣향을 풍기고 있었지요. 담소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소반 중앙에 놓인 쌉싸름한 쑥 버무리를 입힌 곶감 단자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평소 남들은 쓰다고
잘 찾지 않는 이 투박한 쑥 냄새나는 곶감을 가장 좋아했지요. 강 회장과 지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그 곶감 단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강 회장의 투박하고 마디 굵은 검지끝과 지운의 길쭉하면서도 잔상처가 많은 검지가 곶감 단자의 하얀 가루 위에서 살짝 맞닿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운의 손등에 닿은 낯설지 않은 온기에 움찔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지운을 빤히 바라보며 허탈한 듯 나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나도 이 씁쓸한 쑥 향이 밴 곶감을 참 좋아하는데 자네도 그런가 보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맛을 잘 모르지 않나? 지우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겉은 쓰고 속은 너무 달아서 비 오는 날이면 꼭 이 쌉싸름한 향이 생각나곤 합니다. 찻잔을 들려던 강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같은 시각 민수는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예선에서의 무리한 심사와 지운의 우승으로 이미 멘탈이 바닥난 상태였지요. 하지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하, 자네 정말 재미있는 친구로구만. 내 입맛과 똑같은 사람을 만날 줄이야. 평생 자신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저 곶감 단자가 너무 써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시장통에서 온 이름 모를 청년 앞에서 저토록 격식 없이 편안하게 웃고 있는 그 소리에 민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 실장은 웃고 있는 강 회장과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에 빠진 민수의 뒷모습을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박 실장은 자신이 쥐고 있는 사무장의 비밀 장부 속 유전적 미각, 특징,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특정 향을 선호하는 집안 내력들이 실제 두 사람의 모습과 일치해가는 상황을 목격하며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뒤 홀로 남은 방에서 강 회장은 지훈이 마시고 간 찻잔과 남겨진 곶감 단자 조각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회장은 박 실장을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 자네도 보았나?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입맛 좀 비슷하다고. 그럴 리는 없지 않은가? 강 회장은 부정하려 애썼지만 박 실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산 요리 대회의 화려한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 지우는 우승의 얼떨떨함 속에서도 강 회장이 건넸던 그 따뜻한 눈빛을 곱씹으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지요. 태산그룹 본사 집무실에서 수십 년을 스스로를 채찍질해온 강 회장이 갑작스러운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병원 복도는 학수의 서늘한 통제 아래 놓입니다. 학수는 비늘을 세운 뱀처럼 움직이며 회장의 병실을 철저히 봉쇄했지요. 회장님은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 누구의 면회도 허용하지 마라. 학수의 명분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주인을 잃은 태산의 왕자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해진 강 회장을 바라보던 민수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버지는요? 제 간을 당장이라도 떼어드려야 합니다. 학수는 품 안에서 붉은 낙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내려다 멈칫하더니 이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민수의 어깨를 짚습니다. 민수야, 결과가 좋지 않구나. 간 이식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 내 신체 지표가 회장님과 맞지 않는단다. 민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제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를 살립니까? 학수는 민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낮게 의조렸지요. 정신 차려. 회장님이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시면 퇴사는 끝이야. 자, 여기 서명해라.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다. 학수가 내민 경영권 승계 서류 위로 민수의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민수는 그것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미는 악마의 계약서인 줄도 모른 채 절망에 빠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각 병실 밖 어둠 속에 서 있던 박 실장이 움직입니다. 그는 학수가 쓰레기통에 구겨 넣은 간 이식 적합성 평가지를 몰래 수거했지요. 기증 후보자 강민수 부적합. 박 실장의 입술이 분노와 전율로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지체 없이 차를 몰아 지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지훈 앞에 나타난 박 실장은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지훈 씨, 지금 한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간 수치라면 어쩌면 그분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회장을 위해 몸을 내주라는 말보다 자신과 그분이 깊은 인연이라는 박 실장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지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은별이를 챙겨 박 실장의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대기실 구석, 은별은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태블릿으로 AI 기반 인물 정보 분석 시스템을 실행했습니다. 26년 전 그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이들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스캔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별은 신기한 놀이를 하듯 후보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넣어봅니다. 후보의 김이랑 요리사 푸른색 스캔 라인이 사진을 훑고 지나가자 화면 하단에 낮은 수치의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직계 혈족 아님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떴지요. 후보 이정재현 기업인 데이터 막대가 요동치더니 중간 지점에서 멈춰섭니다. 화면에는 이 인물이 먼 친척 관계인 반계 혈족 가능성 높음이라는 분석이 떴습니다. 후보 3 강민수 태산 후계자 민수의 차례가 되자 스캔 라인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박 실장의 시선이 은별의 태블릿으로 향했지요. 결과 문구가 뜨는 순간 박 실장의 눈동자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보 4 서지훈 요리사 마지막 스캔. 태블릿 화면은 쉼없이 돌아가며 마지막 인물의 데이터를 분석해냅니다. 찰나의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데이터 연산이 멈추었습니다. 은별의 커다란 눈동자가 확장되며 무언가를 발견하고 입을 벌렸지요. 할아버지, 이거... 마지막엔 실제로 검사를 권유한다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박 실장은 전율하며 태블릿을 낚아채 코트 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학수의 부하들이 복도 끝에서 감시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무언가 터뜨리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박 실장은 이마에 굵은 식은땀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이 디지털 수치만으로는 부족해. 누구도 절대 부정하지 못할 마지막 실물 증거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지훈을 검사실로 보낸 직후 박 실장은 학수의 감시망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훈의 시장통 가게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청년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기 놓인 아기 상자를 잠시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유독 저 물건에 마음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훈의 엄마는 흔쾌히 상자를 내어주었지요. 아이고, 그럼요. 우리 아들 어릴 때 물건들이라 별건 없지만 참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상자 하나 버릴 수가 없어서 이리 간직해 왔네요.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 빛바랜 옷가지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낯익은 색감의 첫 뭉치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악을 억누른 채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저고리 제가 잠시만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은 26년의 세월을 건너온 진짜 진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청년을 향해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우는 방금 수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래층 중환자실에서는 강 회장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요. 지우는 옆에 선 박 실장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저분이 정말 저와 무슨 관계입니까?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 거죠? 박 실장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감싸온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엄마에게 빌려온 저고리와 제보자에게 받은 1000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 저고리를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가 갓난아기였던 당신을 위해 밤새 수놓았던 옷입니다. 지훈은 평생 처음 보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 옷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 실장은 이어 제보자에게 받은 잘려나간 1000조각을 저고리에 비어있는 끝단에 조심스럽게 맞대었습니다. 26년의 세월을 따로 흘러온 두 조각이 자석처럼 딱 맞물리는 순간 벼라의 글자가 수놓아진 네모나게 잘라진 1000조각이 구멍나 있던 아기 베네돛에 딱 맞아지며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별, 하, 지훈의 입술에서 믿기지 않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별처럼 빛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길 바란다며 새겼던 태명, 별아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요. 청년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제보자에게 받은 오래된 사진 한 장, 신생아의 발바닥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왼쪽 발바닥에는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사진을 본 지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왼쪽 발바닥에도 이 위치에 점이 있는데. 지훈은 자신의 발바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재벌 아들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지금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저 노인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지요. 하지만 지훈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박 실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실장님, 전 재벌 같은 거 관심 없어요. 하지만 저 안에서 숨을 몰아쉬는 분이, 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던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죠. 그게 사람 도리 아닙니까? 시장 청년의 순수한 대답에 박 실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합 검사를 마치고 지훈은 수술실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박 실장에게 간절히 부탁했지요. 다만 시장에서 저 하나 보고 사신 우리 엄마 아버지, 그분들이 혹여나 이 사실을 알고 상처받으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 실장님이 그분들 좀 꼭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장 부모님을 향한 지훈의 애틋한 눈물에 박 실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지훈은 은별을 찾아가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고 꾸깃꾸깃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은별의 작은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지요. 은별아, 이거 기억나? 하수구에 내 쪽지 빠졌을 때 삼촌이 얼른 구해서 간직하고 있었어. 너한테 소중한 거니까. 지우는 그저 아이의 소중한 추억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손때가 묻은 그 종이를 펼쳐든 은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확장되었습니다. 한편 지훈과 강 회장이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흡사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장엄한 의식 같았습니다. 마치 기운이 퍼지기 직전 지훈은 무심코 옆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의 메마른 손을 잡았지요. 그 순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며 지훈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학수는 이사회장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의사봉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은별이 난입해 할아버지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지요. 하지만 화면에는 거대한 자물쇠 아이콘과 함께 최종 보안 코드 4자리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차가운 문구가 떴습니다. 학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이걸 열 수 있겠니? 그 순간 박 실장이 주머니에서 젖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은별에게 건넸습니다. 학수의 부하들이 하수구 오물통에 버렸던 쪽지의 일부. 작은 글씨가 아주 희미하게 적혀 있었는데 물에 적셔지면서 오히려 선명하게 살아난 그 쪽지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푸른빛으로 3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요. 은별아, 이건 지훈 삼촌이 세상에 태어난 시간이란다. 너의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야. 이것이 태산의 어둠을 걷어낼 유일한 빛이라는 걸. 은별의 작은 손가락이 0, 3, 1, 0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장이 죽기 전 서버에 백업해둔 데이터들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학수의 추악한 범죄 녹취와 26년 전 아이를 가로채던 영상이 이사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그 영상 속에는 은별의 쪽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붉은 차를 타고 나타난 학수 일당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 자신이 가짜인 줄도 몰랐던 어린 민수를 협박해 자신의 꼭두각시로 부려 먹던 학수의 비정한 음성까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학수는 자신이 오물통에 버렸던 종이 조각이 오히려 진실의 열쇠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탐욕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법의 준엄한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진실을 마주한 민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계자 권리를 포기한 채 지훈이 있는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기적 같은 수술 성공 소식이 들려오고 며칠 뒤 VIP 병실. 사투 끝에 먼저 의식을 찾은 강 회장은 박 실장이 건넨 친자 확인서와 26년 만에 모든 조각이 맞춰진 베네 저고리를 마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에 새겨진 별아라는 이름을 어루만지던 회장은 옆 침대에서 지쳐 잠든 지훈을 바라보며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애끓는 부름에 잠에서 깬 지훈과 강 회장이 서로를 부둥켜 안는 순간 낡은 베네 저고리와 진실이 기록된 태블릿의 디지털 화면이 하나로 겹쳐지며 태산의 진실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지독했던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기력을 회복한 강 회장의 병실로
민수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지요. 민수는 말없이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당신의 아들 자리를 훔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떠나려 하자 지훈이 다가와 민수의 거친 손을 정중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세요. 그 긴 세월 삼촌의 협박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얼마나 멍들고 아팠겠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세요. 지훈의 바다 같은 포용력에 강 회장의 차가웠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등을 덮으며 나직이 말했지요. 민수야, 이제 내 진짜 삶을 찾거라. 내가 어디에 있든 태사는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다. 시간이 흘러 건강을 되찾은 강 회장은 지훈과 함께 시장 골목 순두부집을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우리 지훈이가 재벌 아들이라며 하고 달려나온 상인들의 환호가 가득했지요. 가게 안에는 평생 지훈을 금지옥엽 키워온 시장 부모님이 투박한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 계셨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시장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고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를, 우리 아들을 이렇게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시장 어머니는 지훈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지훈아, 너는 우리 아들이지? 우리 집 귀한 아들 맞지? 시장 어머니의 절규 섞인 물음에 지훈은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죽어도 엄마 아들이고 태산의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두 분이나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키워준 정과 낳은 정이 비로소 하나로 만나는 눈물겨운 상봉이었습니다. 이날 강 회장은 아내의 마지막 유품이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를 지훈에게 전달했습니다. 26년 전 시장통 한복판에서 멈췄던 태산의 시계 태엽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후 강 회장은 지훈에게 태산 글로벌의 경영권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거절했지요. 아버지, 저는 태산의 아들이기 전에 요리대회 우승자입니다. 제 실력으로 태산의 맛을 세계에 먼저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들의 당당한 포부에 강 회장은 대견한 듯 허허 웃으며 지훈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지훈은 민수와 손을 잡고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떠난 뒤 텅 빈 아들의 방을 보며 시장 부모님은 내심 헛헛함을 느꼈지만 그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가려던 은별이의 손을 시장 어머니가 덥석 잡은 것이지요. 어딜 가? 오빠 미국 가 있는 동안, 아니 앞으로 쭉 우리 집 막내딸 하면 되지. 지훈의 빈자리를 은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채우며 시장 부모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번째 자식을 기꺼이 품었습니다. 태산의 후계자 자리를 마다하고 앞치마 하나 달랑 맨 채 미국으로 떠났던 지훈. 그 곁에는 속죄의 길을 걷기로 한민수가 함께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뉴욕의 낯선 주방에서 함께 땀 흘리며 태산의 깊은 맛을 세계에 알렸고 그 과정에서 민수는 가짜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고 지훈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금이환영의 날. 인천공항 입국장의 자동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수많은 인파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두 청년. 지훈과 민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격하게 손을 흔들며 외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요. 오빠, 지훈이 오빠. 노란 원피스를 입은 은별이가 나비처럼 달려와 지훈의 품에 안깁니다.
지우는 익숙하게 무릎을 낮추어 아이를 받아 안고는 환하게 웃었지요. 은별이의 어깨 너머로 지훈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곳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시장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서 계셨습니다. 그 옆으로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의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고 박 실장은 평소처럼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민수는 선뜻 다가가지 못한 채 한 발자국 뒤에 멈춰서서 그 풍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은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려는 찰나 은별이를 아는 지훈이 민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우리 가족들 기다리시는데. 민수가 멈칫합니다. 떨리는 눈으로 지훈의 손을 바라보던 민수는 이내 그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지훈과 민수가 성큼성큼 다가오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리며 모여듭니다. 시장 어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고 강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없이 다독입니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웃고 누군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또 누군가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공항 입국장의 소음마저 아득해지는 그 순간 7명의 사람이 하나로 엉켜 거대한 가족의 원을 완성합니다. 마치 영원히 기억될 사진 한 장처럼 그들의 시간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지훈의 시장 가게 안 맷돌을 함께 돌리며 파한대소하는 강 회장과 지훈의 모습 위로 뽀얀 콧물이 흘러내리고 어딘가에서 은별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26년 전 엇갈렸던 운명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건 재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을 끝까지 지켜낸 시장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의 진실을 놓지 않았던 은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지훈이 보여준 선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이고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